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전직사회 김현철입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 봤던 6월 13일 날 서울시에서 봤던 문제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 문제 총평부터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게 실제 포인트 자체는 지엽적인 포인트가 많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리고 문제 자체는 좀 평이했다. 그리고 보통 사회 문제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출제 포인트가 지엽적이거나,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지엽적이지 않지만 묻는 방식이 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경우 우리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묻는 방식은 거의 그대로였는데 지엽적인 포인트가 몇 개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 85점에서 90점 정도면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맞는 그런 정도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전형적인 사회문화 1번 문제입니다. 그 얘기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비교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비교할 때는 항상 여러분, 인간의 의지가 있냐 없냐로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 있냐 없냐.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사회문화현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인간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자연현상,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한 거는 사람이 지정한 거죠.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산란기가 되면 온몸이 짙은 홍색으로 변하는 건 사람이 어쩔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연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열목의 복원사업을 추진했다고 하잖아요. 누가 추진해요? 사람이 추진하죠. 의지를 갖고. 그래서 이것은 사회현상. 이렇게 구분하고 아래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자, 기업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몰가치적이고, 디귿과 같은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라고 하는데, 자, 기업도 디귿도 모두 사회문화 현상이기 때문에 가치 함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연현상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 2번 되겠네요. 그쵸? 자, 사회문화 현상 같은 경우에는 확실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확률성의 원칙 혹은 개연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현상은 사회현상과는 달리 확실성의 원칙과 필연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확률성은 사회문화현상, 확실성은 자연현상. 그러니까 니은이 자연현상이니까 2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디귿 사회문화현상은 니은 자연현상과는 달리 존재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사회현상은 당위법칙의 지배를 받고요. 자연현상이 존재법칙의 적용을 받는 거니까, 자, 거꾸로 된 거고요. 4번 보겠습니다. 사회문화현상과 같은 현상은, 그 다음에 니은 디귿 틀렸죠. 이렇게 얘기하죠.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갖는 것은 사회현상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과 디귿은 니은과 달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어렵지 않은 문제고, 이런 문제는 꼭 맞추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형법 문제 나왔습니다. 형법 문제. 자, 형법의 죄형법정주의라는 것은 무엇이 범죄가 되고 또 해당하는 범죄에 어떤 형벌이 주어질 것인가의 문제는 법률로서 정해야 한다라는 뜻이고, 이 죄형법정주의에 파생되는 법칙이 5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 여기서의 관습형법, 그러니까 모든 형법은, 모든 벌은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성문화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문법인 관습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추에서 금지의 원칙. 유추라는 것은 끌어다가 해석한다라는 뜻인데, 자, 다른 범죄 행위가 형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명확한 표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범죄이고 또 그 범죄가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맞는 말이고요.
자, 3번까지 다 맞는 말입니다. 3번까지 다 맞는 말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행위 당시 그 처벌 규정이 법률에 없었으나 범죄 행위 이후에 그 처벌 규정이 법률에 제정되었다면 소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잖아요. 소급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뒤에 만들어진 법률을 가지고 앞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약간만 제가 좀 확장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소급표 금지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법적 안정성. 자, 법적 안정성을 추구한다는 것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 어떠한 법률, 이게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죄가 되고,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죄가 안 되고, 또 어떠한 죄가 되는 행위를 했을 때,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느 정도 형벌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뒤에 만들어진 법으로 앞에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요 두 표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정답은 4번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기에 밑줄진 헌법상 기본권. 헌법상 기본권은 우리 운전직 사회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를 꼼꼼히 해둬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갑은 과거 시민단체 쭉쭉쭉 이렇게 하다가 자, 활동 내용을 수집해야 돼. 이건 사생활의 자유가 침범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는 자유권이 되겠습니다. 자유권. A는 자유권. 그 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의 B는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청구권. 그 다음에 자, 같지만 주변 공정으로 인한 환경에 대한 권리, 환경권은 여러분 사회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 주어진 자료를 보고 A는 자율권, B는 청구권, C는 사회권을 찍고 이제 각각 기본권의 특징을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은 자, 자율권은 여러분 소극적 맞아요. 소극적이고 열거적 틀렸습니다. 소극적이고 보통 방어적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 열거적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포괄적입니다. 포괄적. 그렇죠? 자율권은 방어적이면서 소극적이고 또 포괄적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기 때문에 1번 선지는 틀렸습니다. 2번 볼게요. B. 청구권은 국가의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아요. 절차적 권리 혹은 수단적 권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절차적 수단적 권리다 라고 하면은 청구권의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사회권은 민주주의 이념 중 하나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기본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C가 아니라 뭘까요? 여기 없는 거예요. 뭘까요? 평등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선지는 평등권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평등권이 되는 거고요. 4번 보겠습니다. A는 B와 C의 보장과 실효에 의한 수단적 성격을 갖는다. 수단적 성격을 갖는 것은 B입니다. B. 됐죠? 절차적 수단적 청구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같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가와 다는 개인과 사회 관계를 개인과 사회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명목론 아니면 실제론이겠죠. 먼저 명목론과 실제론을 띄워놓고 밑에 자료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을 강조하면 뭡니까? 명목론이죠.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직 문화를 강조하고 있네요. 이건 뭡니까? 실제론입니다. 자, 사회 명목론, 사회 실제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목론은 사회를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 그러니까 사회의 실체성을 명목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개개인들의 총합에 불과하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틀렸고, 2번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는 틀렸죠. 사회 명목론은 실제론이니까. 자, 3번 볼까요? 자, 명목론은 실제론과 달리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 3번. 개인을 강조하면 사회 명목론이 되겠습니다.
사회 구조, 조직 이런 것을 강조하면 사회 실제론이 되는 거고요. 또 여기와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자료로 이런 게 있죠. 뭐 선거에서 후보자를 중심으로 보면 명목론, 그 소속 정당을 중심으로 보면 실제론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사회 실제론은 명목론과 달리 독자적, 사회적 독자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회의 독자적 특성을 인정하는 게 실제론이니까 4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죠.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가 나왔네요. 관료제, 탈관료제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료제의 업무의 특수성을 한번 다 적어보면, 자, 먼저 세분화, 전문화, 표준화, 그 다음에 이 세분화와 좀 비슷한 표현이 분업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관료제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표준화와 좀 비슷한 개념이 획일화. 자, 그럼 총 5개죠. 분업화, 세분화, 전문화, 표준화, 획일화. 이 모든 것들은 관료제의 업무의 특징입니다. 관료제 업무의 특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쉽죠? 그 다음에 2번. 탈관료제가 연공서열이 아니라 관료제가 연공서열에 따라서 보상을 하죠. 그러면 탈관료제는 성과에 따라, 성과나 능력에 따라 보상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료제에서의 연공서열은 경력에 따른 연공서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력.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탈관료제는 관료제와 달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라고 했는데 3번 선지가 가장 중요한 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효율성을 우리가 얘기하면 관료제도 효율적인 조직이고 탈관료제도 효율적인 조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각각 관료제는 산업사회에서 주로 산업사회에서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탈관료제는 정보사회에 적합한 것 뿐이지 둘 다 효율성을 추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관료제는 산업사회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조직운영의 형태이고 탈관료제는 정보사회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조직운영 형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탈관료제는 업무 수행 방식의 표준화를 중시한다? 아니죠. 업무 수행 방식의 표준화를 중시하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관료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서 4번도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요. 자, 6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출제 포인트죠. 양적 연구냐, 질적 연구냐를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개량화된 자료 수집, 통계 분석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은 바로 양적 연구죠. 양적 연구. 자, 다른 색깔을 쓸게요. 이거는 양적 연구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적 연구 아니면 질적 연구니까요. 이거는 묻고 따질 필요 없이 질적 연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는 양적 연구, B는 질적 연구 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A는 양적 연구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직관적이라는 말은요, 주관적이라는 뜻이에요. 주관적. 그래서 이 직관적이고 주관적 통찰을 강조하는 것은 질적 연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경험적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경험적이란 말은 객관적이라는 표현입니다. 적어도 연구 방법에서는요. 그럼 이런 것은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라고 구분을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이 편하게 선지를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질적 연구는 변인 간의 관계에 법칙을 발견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은 양적 연구죠. 그쵸?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그럼 질적 연구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죠? 심층적인 이해, 깊이 있는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어떠한 법칙을 발견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은 우리가 양적 연구의 목표라고 보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양적 연구는 방법론적 이론론, 뭐랑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방법과 같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질적 연구는 방법론적 이원론에 해당한다. 맞죠?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정답 3번 되겠네요. 되셨죠? 그 다음에 가에서는 경험적 관찰을 통해 자료 수집을, 여기서 경험적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방식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질문에 들어갈 수 없겠죠. 됐죠? 자, 여기에는 질적 연구의 특징을 나타내는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경험적 관찰은 물론 자료 수집 방법에서의 관찰법, 참여 관찰법은 질적 연구에 해당하지만 여기서 요게 더 중요한 표현이에요. 경험적이라는 표현. 경험적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 연구에서 주로 쓰이는 표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사회계약론. 자, 사회계약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계약론 볼게요. 자, 갑은 자연 상태를 강제할 수 선악의 기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쭉쭉쭉 되는데 여기 이런 표현들 놓치시면 안 돼요. 일종의 전쟁 상태이다. 이런 건 투쟁 상태이다 라는 뜻이에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쭉 보다가 생명의 위험 이런 단어들도 놓치면 안 됩니다. 생명권을 가장 강조한 사회계약자는 바로 홉스죠. 홉스. 그래서 갑은 홉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분 여기서 좀 더 큰 집단적인 힘, 이것을, 자, 홉스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주. 혹은 리바이어던. 이런 게 홉스식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보고 여러분이 홉스인 걸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계약에 따라 쭉쭉쭉 읽다 보면, 따라서 계약의 절차를 밟아 통치자를 세우는데 동의하고, 이거는 뭐 모든 사회계약란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신탁을 맡긴다, 그러니까 일부만 맡긴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로크가 되는 겁니다. 로크. 되셨죠? 자, 이렇게 갑은 홉스, 을은 로크를 찍고 다음 이제 선지를 보면, 자, 그러니까 여기 넣어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이렇게 넣어서 읽으셔서, 자, 홉스는 국가가 사회계약을 위반한다면 국민은 국가를 부정할 권리, 여러분 여기 위반한다면 국민은 국가를 부정할 권리, 이런 걸 우리가 저항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항권을 얘기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로크겠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네요. 그쵸? 2번 보겠습니다. 자, 로크는 국가 권력의 위임 목적에 맞게 행사대로 분립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왜? 3명의 사회계약자 중에서 권력 분립론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로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일반 의지를 나왔으니까 일반 의지는 갑도 을도 아닌 루소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을 모두 국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간주한다. 틀렸죠? 모두 홉스, 로크, 루소 모두 국가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강조하는 거죠. 그쵸? 자, 됐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고 8번 보겠습니다. 8번. 자, 8번. 자, 혼인한 부부는 원칙적으로 함께 살며 서로 부양하고 쭉쭉 나왔는데, 자, 여기 부부 별산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억은.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명의가 있는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부부 각자의 재산을 본다? 아닙니다. 공동, 이런 재산은 우리가 혼인 중에 함께 성립한 재산을 공동재산이라고 불러요. 공동재산. 공동재산은 모두의 것이죠. 부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2번 선지가 틀렸네요. 그쵸?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의 가사에 대해서 상대방을 대리할 수 있는 게 민법상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일상의 가사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재산 분할 청구권이라는 것이 이혼 시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적용이 되는 이유가 이런 공동재산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헌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헌법. 자, 의회에서 어떤 특정한 법안을 통과시킬 때 그 법안이 헌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자, 의회에서 성립한 법안은 우리가 법률이라고 하죠. 그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지는 것은 바로 위헌법률 심판이 되겠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정답 3번 되겠습니다. 3번. 자, 여러분 헌법재판소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우리 운전직 사회에서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공부하실 때는 5가지 권한을 외우시고 그 5가지 권한에 누가
주체가 돼서 무엇을 하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탄핵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국회가 뭐를 해야 되죠? 소추를 해야 됩니다. 여기 주체가 국회예요.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 볼까요? 위헌법률 심판은 법원이 뭐를 해야 되죠? 제청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렇죠? 권한적인 심판은 해당 기관이 하면 되는 거고요. 위헌정당 해산 심판도 중요하죠. 이거는 정부가 합니다. 정부가 제소할 때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각각의 주체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걸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밑줄친 부분에 대한 사례 발표로 보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노동관련법에 대한 피해 사례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의 얘기를 보면 자, 다시 한번 자, 정의 얘기를 한번 보면 정의 뭐라고 하냐, 경영계획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단체 교섭을 하겠대요. 자, 여러분 노동자가 갖고 있는 노동 3권 세 가지 외우고 계시죠? 그렇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그 중에서요, 여러분 단체 교섭권은 임금이라든가 근로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으나 회사의 경영방침에 대해서는 단체 교섭의 안건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정의 얘기는 틀린 말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도 뭐 자주 나오는 출제 포인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왔으니까 꼭 챙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체 협약에 단체 교섭을 우리가 하는데 그 단체 교섭의 사안으로 회사의 경영방침을 논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는 거. 주로 임금이 얼마가 될지 임금 협상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협상을 주로 하는 곳이 단체 교섭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가나에 나타나는 사회보장제도 하면 우리 머릿속에 세 가지 사회보장제도가 떠올라야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그쵸? 자, 그럼 각각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이거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생계나 의료급여를 지급한다. 공공부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곧 닥칠지도 모르는 노령, 사망, 장애와 같은 그런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고용주 등이 분담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회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게 필요해요. 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공공부조의 종류는 4가지 정도 여러분 외우시면 좋고요. 그다음 사회보험은 5가지를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공부조는 가장 대표적인 게 기초생활수급제도, 두 번째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되죠. 기초연금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노령연금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장애인연금, 그 다음에 의료급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공부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은 우리가 회사 들어가면 사회보험 되나요? 물어보잖아요. 옛날에는 4대 보험이었는데 요즘에 하나가 더 생겨서 5가지가 됩니다. 건강보험, 또 건강보험과 함께 내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부조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사회보장제도에서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여기 소개되어 있지 않은 사회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1번 틀렸고 2번 보겠습니다. 사회보험에 속한 유형은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했는데,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공공부조는 어떤 사람이 못 살기 전에 혹은 사회적 위협에 처하기 전에 그것을 대비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사후 처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후 처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보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보험을 들어두는 거잖아요.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2번 맞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공공부조에 속한 유형은 사회보험에 속한 유형과 달리 소득재 분배 효과가 크다라고 했는데,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나타난다.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거, 소득재 분배 효과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둘 다에서 나타납니다.
나타나기는 사회보험도 소득재 분배 효과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보험료를 낼 때 부담 능력에 따라, 다시 얘기해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소득재 분배 효과가 발생은 합니다. 하지만 소득재 분배 효과가 어디가 더 크냐라고 혹시라도 시험 선지에서 물어보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공공부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공공부조는 소득재 분배 효과가 크다. 하지만 사회보험도 소득재 분배 효과가 있긴 있다. 그럼 여기 선지에서 소득재 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했으니까 달리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가와 나 모두 소득재 분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 보겠습니다. 사회보험에 속한 유형은 공공부조에 속한 유형과 달리 수혜 대상자가 수혜 정도에 따라 아니에요. 수혜 정도에 따라가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담 능력에 따라, 소득과 재산과 같은 부담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요? 보험료가요. 그래서 4번도 틀린 선지가 되는 거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세금 문제 나왔네요. 세금 문제. 자, 소득세율과, 세금 문제가 아니군요. 여러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경기 안정화 정책. 그쵸? 총수요 관리 정책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쵸? 자, 볼게요. 현재 경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책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 소득세율이 인상됐잖아요. 그쵸? 소득세율이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급준비율을 인상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율과 지급준비율을 인상했다는 것은 지금이 뭐라는 거예요? 후경기라는 거예요. 후경기. 자, 후경기라는 것은 AD가 지나치게 충수요가 지나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고, 그쵸?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자율, 각종 율자 들어가는 거, 이자율,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이런 것들을 인상시킴으로써 통화량을 감소시켜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나누는데 재정정책은 정부기관이 직접, 금융정책은 중앙은행이 쓰는 정책이죠. 그래서 세율을 우리가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정부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소득세율의 인상을 통해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쓸 수 있는 소득이란 뜻이에요. 처분 가능한 소득. 처분 가능한 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쓰지도 않는데 나가는 비소비 지출을 빼는 겁니다. 비소비 지출을 뺐을 때 가처분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래 벌어들였던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빼야 되는데, 이 비소비 지출이 바로 세금, 뭐 사회보험료, 대출이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세금. 그래서 소득에서 세금을 빼면 자, 요게 비소비 지출 세금이 커지면 가처분 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은 줄어드는 거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2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지급준비율 인상을 통해서 통화량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언제는요? 후경기 때는 통화량을 감소시켜 줘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소득세율을 인상시키는 거나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거나 모두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AD를 떨어뜨려서 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에 해당한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닌데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챙겨주고 가야 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자, 금융상품 중에서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기가 존재하는 금융상품은 채권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융상품 중에서 배당 수익, 즉 배당금을 받게 되는 금융상품은 주식밖에 없어요. 그럼 C는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그쵸? A는 자동으로 여기 세 가지가 주어졌으니까 예금이 되겠죠. 요구불 예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찍고 밑에 선지를 좀 푸는 겁니다. 자, 됐죠, 여러분?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 혹은 예금자 보호제도의
자, 예금자 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채권 발행 기간은 채권을 발행할 경우 부채가 증가. 맞아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발행하면 나중에 그 사람한테 꼭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채권은 차용증서와 비슷한 겁니다. 꼭 꾸고 갚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채권과는 달리 주식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세 차익은 채권도 그 다음에 주식도 모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시세 차익은 모두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쵸?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자, 채권과 주식 모두 시세 차익은 발생할 수 있다. 채권은 시세 차익과 이자를 얻게 되는 거고요. 이자를 얻으려고 하는 금융상품이고, 주식은 자, 시세 차익과 배당금을 얻으려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채권과 주식 모두 시세 차익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에는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들어가면 예금도 채권도 모두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저 정리할까요? 예금은 이자 수익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은 이자 수익만. 그 다음에 채권은 시세 차익과 이자 수익을. 그 다음에 주식은 시세 차익과 배당금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헌법 개정에 대한 문제인데요. 헌법 개정안. 자, 1번부터 볼까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벌써 답이 나왔네요. 재적 2분의 1이겠죠. 재적 2분의 1. 그 다음에 공고권자는 당연히 대통령이고, 며칠 이상? 20일 이상. 20일 이상 대통령이 공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60일 이내에 국회의결을 해야 되죠. 이때 국회의결의 정족수는 재적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14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출제 포인트는 아니지만 어렵지 않은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를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볼게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경제체제는 A라고 대답했으니까 A가 시장경제체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계획경제체제가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은 걸 찾는 거예요. 옳은 거. 자, 시장경제체제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 해결에서 형평성을 강조한다 라고 했는데 아니죠. 형평성보다는 시장경제체제에서는 효율성을 더 강조합니다. 효율성을 더 강조해서 1번 틀렸고요. 2번 보겠습니다. 계획경제보다 시장경제에서 경제적 유인체계를 더 중시한다. 우리 성과급 같은 거를 경제적 유인체계라고 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기억에는 아니요, 니은에는 예가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들어가야 되죠. 기억에는 예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예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가 아니요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가 질문에 보이지 않는 손을 중시하는가 라고 하면 이 질문 들어갈 수 없죠. 그것도 여기가 예로 대답해야 되고 여기가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되니까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뭡니까 여러분? 시장 가격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3번과 4번은 틀린 선지고요. 2번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자, 세금을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납부하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하고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했을 때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 여부에 따라 조세를 분류. 이거는 간접세는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치하지 않아요. 납세자는 기업인데 담세자는 소비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뭐는요? 간접세는요. 하지만 소득세와 재산세와 같은 직접세는 일치하죠. 뭐가 일치해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는 니은으로 가셔야 되고요. 직접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1번 틀렸고 2번. 자, 직접세는 주로 소비지출에 부과되는 조세. 소비지출에 부과되는 조세는 우리가 흔히 부가가치세, 주세, 유류세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 대부분 자, 기업 간접세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조세에 대한 저항이 더 강한 것은 직접세가 좀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 하면 이게 잘 사는 동네에서 부담이 저항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선거 때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근데 우리가 부가가치세처럼 어떤 것을 샀을 때, 뭐 기름을 넣었을 때 들어가는 세금이라든가 술을 샀을 때 내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사는 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저항 없이 세금을 징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자, 3번은 틀린 거죠. 3번은 틀린 거고. 자, 거꾸로 돼야 되죠. 직접세가 간접세보다 조세에 대한 저항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재 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은 바로 직접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기억보다 소득재 분배 효과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여러분 소득재 분배 효과가 더 크다라는 말을요.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도 얘기하느냐. 조세 형평성을 추구한다. 그리고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여러분 17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자, 보기의 사례의 민법상의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만 17세네요. 그쵸? 만 17세고 자, 법정되어 있는 부모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을 샀어요. 그쵸? 그리고 고가의 스마트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갑과 을의.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만 17세니까 뭡니까? 미성년자죠. 자, 미성년자는 우리 민법상 제한 능력자에 해당합니다.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하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즉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민법상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1번을 보면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무효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자, 무효가 아니라 뭐에 해당해야 된다? 취소에 해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1번 틀렸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을은, 판매자 을은 갑 본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여러분 최고권이라고 해요. 확답을 촉구할 권리, 독촉할 수 있는 권리를 최고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맞아요. 최고권 할 수 있으나 그런데 본인에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각 본인에게 할 게 아니라 지금 본인의 법정 대리인에게 해야 되는 거죠. 법정 대리인에게. 자, 그러니까 2번도 틀렸고요. 3번 보겠습니다. 을은 갑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만, 일부러 알았을 경우에는 안 돼요. 몰랐을 경우에만 일방적인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매매대금이 완납되는 시점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은 체결되는 겁니다. 이거 주세요. 그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계약서 법적으로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계약금 법적으로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청약과 승낙으로서 계약은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4번도 틀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파트에서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와 관련해서 최근에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자, 미성년자 또는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위한 보호 조치예요. 그 첫 번째가 여기 나온 최고권이고요. 두 번째가 철회권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취소권 배제라는 것도 있어요. 아시죠? 사술이나 속임수를 썼을 때 그때 취소권을 배제하는 거 이런 거 잘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볼게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 자, 이런 거 다 뭡니까? 문화국가 원리에 해당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문화국가의 원리에서 핵심은 바로 교육이에요. 교육. 그렇죠?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도 문화국가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부나마나 맞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자, 디귿과 리을은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 이거 뭐 얘기하는 거죠? 복지국가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원리. 자, 그래서 기업과 리을은 문화국가의 원리.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은 복지국가의 원리. 정답 1번.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2번 서울시 문제에서 가장 변별력이 강하고 좋은 문제는 19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고요. 좀 어렵다라고 시험장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
한번 같이 한번 저랑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의 포인트는요, 요겁니다. 요거. 100명.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지금 무엇이 주어진 겁니까? 생산 비자료예요? 생산량 자료예요? 생산 비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몇 명이 필요한지, 몇 개가 생산되는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명이 필요한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기회비용을 계산할 때는 좀 특이하게 거꾸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게 분자로 올라가 줘야 돼요. 분자로. 자, 그러면 이거는 5분의 4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XJ와 YJ를 바꿀 때 이 4명으로는 YJ를 5분의 4개밖에 생산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 YJ 5분의 4개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4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쪽 거는 4분의 2니까 2분의 1, 2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선지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국은 YJ 한 개를 최대 25개 생산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여러분, 자, 이것도 잘 보세요. 100개가 키워드라고 했죠? 그러니까 5명, 하나를 만드는데 5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몇 개를 총 만들 수 있어요? 20개를 만들 수 있겠죠. 그쵸? 20개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틀린 거고. 그 다음에 각국은 XJ 한 개 생산했다는 기회비용은 YJ 4분의 5가 아니라 5분의 4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각국은 기회비용이 더 낮은 쪽에서 특화시켜내는 건 똑같아요. 생산비 자료이든 생산량 자료이든. 그래서 각국은 YJ를 상대적으로 YJ가 더 작기 때문에 YJ를, 그 다음에 을국은 XJ를 비교의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을국은 XJ 10개와 여러분, XJ 1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몇 명의 사람이 을국에서 몇 명이 필요해요? 10개, 2명이 필요한 거니까 20명이 필요한 거죠. 20명. 그 다음에 YJ는 하나 만드는데 4명이 필요한 거니까 2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80명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총 100명이 주어져 있으니까 XJ 10개와 YJ 20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4번만이 옳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가는 XJ 시장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 나의 수요와 공급의 변동 요인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변화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요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자, XJ와 무슨 관계? 대체제 관계에 있습니다. 대체제 관계가 있다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 올랐을 때 해당 재화에 뭐가 영향을 받아요? 수요가 오르는 재화를 우리는 대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XJ와 대체재 관계에 있는 YJ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지금 해당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수요 곡선의 변동폭이 공급 곡선보다 좀 크대요. 그러니까 좀 넓게 그려볼게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급 곡선이 생산 기술이 향상하면 공급 곡선은 좌측 우측으로 가는 거죠. 생산 기술이 확장하면 공급 곡선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 오른쪽으로 가는데 여기 단서가 있기 때문에 공급 곡선의 변동폭이 좀 더 좁은 거잖아요. 수요 곡선보다. 그래서 좀 좁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균형 가격은 여기에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균형 거래량도 증가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요 단서 조항이 중요했던 거예요. 단서 조항. 요 단서 조항을 보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변동폭을 확보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제가 전반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의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섞여 있었으나 쉬운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우리가 기본적인 암기만 되어 있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풀어드렸던
19번, 20번과 같은 경제 문제는 약간은 좀 어렵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까다로운 문제가 그 앞에 한두 개 정도 있었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평이한 문제로 구성되었던 시험이었고 출제 포인트를 많이 벗어나지 않은 그런 문제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와 함께 우리 또 앞으로 이제 공부를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운전직 사회를 저와 함께 같이 공부를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양을 최대한 줄여드리고 무엇을 암기해야 되고 무엇을 중심으로 저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또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실전력을 높여주는 그런 수업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마칠게요.